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대 후반이 된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번듯한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평화롭고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제 20대와 30대 초반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롤러코스터와도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자 동시에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전남편 소영호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보려 합니다. 제가 서영호를 처음 만난 것은 20대 초반 대학 생활과 병행하며 일했던 시내의 한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에서였습니다. 식당 일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되고 사람이 치이는 일이었지만 서영호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몫의 일을 해냈고 손님들이나 직원들에게도 늘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다가가는 씩씩한 청년이었거든요. 같은 또래였던 저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퇴근 후 근처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서영호는 저에게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연인으로 발전한 후 용호는 제게 자신의 어두운 가정사를 조심스럽게 털어놓더라고요. 그는 부모님이 어릴 적 이혼하셨고 두 분 모두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면서 어린 자신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 맡겨져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수빈아, 나는 정말 나중에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어. 용호는 가끔 쓸쓸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를 짐짝 취급하고 버리고 간 부모님한테 내가 얼마나 번듯하게 성공해서 잘 사는지 꼭 보여줄 거야.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악착같이 버티는 거고. 그의 불우한 환경을 들었을 때 그를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존경심과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홀로 세상과 부딪히면서도 비뚤어지지 않고 그토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짠하면서도 대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따뜻함으로 용호의 텅 빈 구석을 채워주고 싶었고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그가 원하는 번듯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용호에게는 아주 거대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용호를 평생 키워주셨던 그의 유일한 가족, 할머니께서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죠. 장례식장은 참으로 삭막하고 쓸쓸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던 그 텅 빈 빈소에 어릴 적 용호를 버렸던 친부모가 각자의 새로운 가족을 대동하고 잠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용호의 슬픔을 위로하기보다는 장례 절차와 비용에 대해 사무적으로 묻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여전히 남처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을 확인한 용호는 그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용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버렸습니다. 성실하게 나가던 식당 아르바이트도 무단으로 그만두었고 학교마저 돌연 휴학으로 처리를 해버렸던 거죠. 당연히 제 연락도 받지 않았고요. 며칠을 애태우던 저는 결국 걱정스러운 마음에 용호가 살고 있는 낡은 자취방으로 찾아갔어요.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려 간신히 들어간 용호의 방은 그야말로 폐허 같더군요. 대낮임에도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 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고 방 안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쓰레기와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했죠. 용호는 씻지도 않은 덥수룩한 얼굴로 컴퓨터 모니터 불빛에만 의지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흩어진 쓰레기들을 치우며 그에게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용호는 저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나 같은 놈 인생에 엮여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가라.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의욕도 없어. 넌 좋은 애니까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
스스로를 시궁창에 처박으며 저를 밀어내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그렇게 선을 그었을 때 뒤돌아서 제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저는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했고 내가 아니면 이 불쌍한 사람을 누가 챙기겠나 하는 일종의 구원자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이별 통보를 무시하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의 자취방을 찾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치워주고 따뜻한 국을 끓여 밥을 차려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의 등 뒤에서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조잘거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지독한 정성을 쏟아부었죠. 제 지극한 정성이 통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제가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용호는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씻은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죠. 수빈아,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주변에 아는 선배가 내 꼴을 보더니 너같이 바닥까지 끌어안아주는 여자는 평생에 2번 다시 못 만난다고 무조건 잡으라고 하더라. 나 다시 정신 차리고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볼게. 아르바이트도 다시 알아보고 복학 준비도 할게. 그날의 약속대로 용호는 다시 예전의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했고 각자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며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용호가 자리를 잡자마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 제 친정오빠가 저를 조용히 밖으로 불렀습니다. 오빠는 평소 경제관념이 아주 철저하고 투자 쪽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일도 그쪽 관련으로 아주 잘해서 나중에는 영국 주재원으로 떠나기도 했고요. 어쨌든 오빠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수빈아, 네가 모아둔 결혼 자금 말이야. 그거 전부 다 전셋집 구하고 혼수하는데 다 쏟아붓지 마라. 딱 3천만 원만 빼서 오빠가 알려주는 주식 종목에 넣어. A기업이라는 곳인데 전기 설비 쪽 대기업이거든. 지금은 조용해도 나중에 무조건 크게 갈 주식이니까 절대 단타 치지 말고 최소 5년에서 10년 묵혀둬.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돈 서서방한테는 절대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 남편이라도 네 비상금 하나는 있어야 해. 저는 오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남편을 속인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만약을 대비한 비상금이라는 오빠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알려준 그 전기설비 대기업의 주식을 주당 5만 원 정도의 가격에 3천만 원어치 매수했고 주식앱은 아예 휴대폰 뒷면 폴더에 숨겨둔 채 까맣게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용호에게는 3천만 원을 뺀 남은 돈을 합쳐 평범한 빌라 전셋집에서 소박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첫아이도 임신하며 저희의 행복은 완성되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깊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한방에 대한 욕망과 조급함이 결국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박대리 알지? 그 형이 이번에 주식 단타로 한 달 만에 자기 연봉을 벌었대. 나도 옆에서 어깨너머로 좀 봤는데 흐름만 잘 타면 월급쟁이보다 훨씬 낫겠더라고. 나도 비상금으로 조금만 굴려볼까 해. 저는 많이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취미 겸 투자 연습 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남편의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며칠 만에 몇십만 원, 때로는 1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냈고 남편은 기세 등등했죠. 하지만 달콤한 수익은 그를 서서히 도박꾼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점차 투자 금액을 늘려가던 남편은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회사에 사표 냈어. 내가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하면 지금 월급의 2~3배는 거뜬히 벌 수 있어. 당신이랑 곧 태어날 우리 아이 진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날이 머지 않았는데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겠다니요.
저는 울며 불며 뜯어말렸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남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 거실 한 구석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화장실도 가지 않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명멸하는 모니터 앞만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의 투자 스타일은 제 친오빠처럼 우량주를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목숨을 거는 초단타 매매와 위험한 테마주 쫓기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돌아왔음에도 남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벌어들이는 날보다 잃는 날이 훨씬 많았고 잃은 돈을 복구하겠다는 조급함에 남편의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는 점점 예민해졌고 아이가 울면 차트 보는데 방해된다며 짜증을 내기 일쑤였죠.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저는 낮에는 회사에서 시달리고 퇴근 후에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생활비조차 내놓지 못했고 오히려 잃은 돈을 만회하겠다며 저에게 대출을 요구하기도 했죠.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하자. 1년 동안 벌어온 돈이 없잖아. 좀 번다 싶으면 다 날리고. 차라리 다 접고 다시 취업해서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벌어와. 나 혼자 일하고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제가 울부짖어도 남편은 이번 한 번만 흐름 타면 다 복구해. 나 건들지 말라며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벼랑 끝에 몰렸을 무렵 저는 친오빠가 사두라고 했던 그 주식 계좌를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앱을 켜보니 다행히 그 정기 대장주는 소폭 상승하여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원금 3천만 원의 수익 300만 원. 이 돈을 빼서 생활비에 보태고 빚을 갚을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던 오빠의 신신당부가 귓가에 맴돌아 결국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1년의 전업 투자 생활은 남편이 자신이 모아두었던 종잣돈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다 잃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영원히 찍힌 것을 확인한 남편은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듯 하더라고요. 다 잃었어. 미안해.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무슨 일이든 할게. 모든 돈을 날린 것은 원통했지만 저는 그가 주식판에서 손을 떼고 다시 취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만으로도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바보처럼 그를 끌어안고 다독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힘을 내자고 말이죠. 하지만 전업 투자 경력으로 1년의 공백기가 생긴 남편의 재취업은 쉽지 않더군요. 서류 전형에서 번번이 낙방하며 좌절하던 중 정말 다행히도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한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10명 남짓한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유통마진이 좋아 회사의 매출과 이익률이 꽤 괜찮은 알짜 회사라고 했어요. 남편은 무사히 합격 통보를 받았고 다시 출근을 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 직장에 들어간 남편은 물 만난 고기처럼 회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남편의 성실함을 높이 샀고 남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장님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종종 그 사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여보, 우리 사장님 진짜 대단한 분이야. 여자분인데 완전 화끈하고 직원들한테도 아낌없이 베풀어. 이번에 프로젝트 하나 끝났다고 보너스도 두둑하게 챙겨주셨어. 남편은 종종 월급 외의 보너스를 쏠쏠하게 받아왔고 덕분에 저희 가정의 경제 상황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라는 분은 남편보다 12살이나 많은 40대 중후반의 여성이었는데요. 2번의 이혼을 겪고 홀로 회사를 일궈낸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라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대범하다고 남편은 자주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사장님이 호탕해서 챙겨주는 것이라기엔 남편이 받아오는 선물의 스케일과 빈도가 점차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 로고가 찍힌 수백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들고 오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한 병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와인을 몇 병씩 들고 귀가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사장님이 이런 걸 왜 당신한테 줘? 제가 의아해하며 묻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 사장님이 거래처에서 선물 받은 건데 자기는 이런 스타일 안 쓴다고 쿨하게 던져주신 거야. 워낙 통이 크셔서 직원들한테 이런 거 잘 줘. 내가 사장님 오른팔이나 다름없으니까 챙겨주시는 거지. 직원 10명짜리 회사에서 12살 어린 남자 직원에게 이런 고가의 사적인 선물들을 건넨다? 제 머릿속에 아주 미세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가져오는 월급과 보너스, 그리고 사장님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는 남편의 태연한 변명에 저는 애써 의심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모레 2박 3일로 지방 출장을 좀 다녀와야 해. 이번에 크게 계약할 건이 있어서 사장님이랑 다녀오기로 했어. 사장님과 단둘이 가는 2박 3일의 출장.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지만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비즈니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일 때문이라는 남편을 붙잡고 의심의 잣대를 들이밀 명분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을 숨긴 채 조심히 다녀와라며 남편의 출장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출장이 남편의 숨겨진 더러운 욕망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12살 연상의 여자 사장과 단둘이 2박 3일 지방 출장을 떠난 그 주말, 저는 홀로 아이를 돌보며 왠지 모를 서늘한 예감에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사업상 중요한 계약 때문이라는 남편의 말을 수백 번 곱씹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동안 남편이 받아왔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지갑과 고급 와인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더군요. 그렇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가장 끔찍한 현실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나고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남편을 지금의 회사에 소개해 주었던 그의 친한 지인이자 회사 동료인 민성 씨였는데요. 평소 저와도 안부를 묻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민성 씨, 웬일이세요?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제가 가볍게 인사를 건네자 수학이 넘어 민성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척 무겁고 냉정했습니다. 재수 씨,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저 며칠 전에 그 회사 그만뒀습니다. 조효경 사장이랑 개인적으로 크게 트러블이 좀 있어서요. 어머, 그러셨어요? 근데 재수 씨가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화드렸어요. 저한테요? 뭔데요? 민성 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이성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 회사 그만둔 거 기본적으로는 조효경 사장이랑 트러블 때문이긴 한데 다른 이유도 좀 있거든요. 용호 때문에요. 저희 남편 때문에요? 왜요? 참 가만 보고 있자니 아무리 소영호가 제 친구라고 해도 역겹고 더러워서 더 이상 보기가 싫더라고요. 네? 뭐가? 모르셨죠? 조효경 사장이랑 소영호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회사에선 이미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네? 민성 씨의 폭탄 발언에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최근 타고 다니던 그 고급 승용차 역시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 조효경 사장이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타라고 내어준 그녀의 세컨드카였습니다. 명품 지갑과 와인 역시 안 쓰는 물건을 던져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준 선물이었던 거죠.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게 낫잖아요. 요가 사장 개인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아주 애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돈을 워낙 잘 쓰니까 용호도 거기에 완전히 맛이 들렸더라고요. 회사는 작아도 그래도 분위기 좋고 사장도 의욕 넘치니까 배울 거 많겠다 싶어서 있었는데 분위기도 개판되고 더 있어봤자 못 볼 꼴이나 볼 것 같아서 그만둔 것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모멸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남편이 주식으로 모은 돈을 탕진하고 백수 생활을 할 때 저는 묵묵히 생활비를 벌며 그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재취업해서 자리 좀 잡는가 싶더니 이제는 12살이나 많은 돈 많은 이혼녀 사장의 스폰을 받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남편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애초에 제 남편은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함보다 한 방을 바라고 쉽게 부와 허영을 누리고 싶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장이랑 이렇게 바람까지 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밀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을 들어서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사장이랑 둘이 간 거 출장 아니지? 민성 씨가 그러더라. 사장이랑 당신 그 더러운 불륜짓거리 하는 꼴 보기 역겨워서 그만뒀다고. 남편의 얼굴은 당황으로 일그러졌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씨, 최민성이 개새끼. 민성 씨한테 욕을 하는 거 보니 사실이 맞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가 예상치 못한 뻔뻔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 맞아. 틀린 얘기 아니야. 존경할 만한 분이었고 배울 게 많아서 가깝게 지내다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12살 많은 여자와 불륜해놓고 존경 소리가 나오는데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미쳤구나. 애 아빠가 12살이나 많은 여자 사장이랑 바람나면서 존경? 배우? 너 지금 그게 뭔 줄 알아? 그 여자가 사주는 명품이랑 비싼 차가 탐나서 몸을 파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 제가 악을 쓰자 남편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몸을 판다니. 말 그따위로 하지 마. 그럼 틀렸어? 그런 말은 또 기분 나쁜가 보지? 그러자 남편이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래, 나 돈 좋아해. 나도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비싼 밥 먹고 좋은 차 타면서 부럽게 인생 살고 싶어. 평생 아등바등 월급 모아서 전세 대출 갚는 구질구질한 인생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사장님 옆에 있으면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진짜 미쳤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이런 내 모습 이해하고 참아줄 수 있으면 이혼 안 하고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혼해. 나도 솔직히 내 인생 구질구질하게 묶여있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살겠지. 구질구질하게 별거 없이. 그 순간 저는 남편 소용호라는 인간의 진짜 밑바닥을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 성공의 방식이 성실함은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늘 한 방을 원했던 그 사람은 돈 많은 사장에게 스폰을 받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심만 이루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요행과 헛바람에 찌든 기생충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는 게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죠. 이혼? 네가 뭔데 이혼을 요구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제가 완강하게 버티자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가지를 몇 개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조효경 사장의 곁에 머물며 기둥서방 노릇을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도 받아보고 나름 불륜 증거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 서류를 작성하려니 펜이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꼴이 될까봐 너무 분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저 혼자 일해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두려움도 저를 짓눌렀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친정 식구들은 그런 미친놈이랑 왜 엮여있냐,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내라며 저를 채근했지만 제 마음속의 결단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나가 있던 친정오빠의 전화였습니다. 수빈아, 너 남편이랑 이혼 문제로 골치 아프다며? 음, 왜 고민하는데?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아무래도. 너 내가 결혼할 때 사두라고 했던 그 주식 A기업 그거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맞아. 왜? 너 아직 모르는구나. 당장 계좌 열어서 확인해봐. 저는 오빠가 그냥 묵혀두라고 해서 앱도 삭제했거든요. 다시 증권사 앱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열리는 순간 저는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빨간색으로 찍힌 수익률과 평가 금액이 도저히 현실의 숫자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오빠의 조언으로 주당 5만 원에 3천만 원어치를 매수했던 그 주식. 남편이 단타를 치다 망했을 때만 해도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1, 2년 전부터 무서운 기세로 급등을 하더니 현재 한 주당 무려 140만 원을 돌파해 있었던 것입니다. 제 계좌의 총 평가 금액은 무려 8억 4천만 원이 되어 있었던 거죠. 원금 3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순수익만 8억 1천만 원이라는 그야말로 제 인생을 뒤집어 엎을 초대박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오빠에게 이 미친 사실을 알리자 오빠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아주 냉철하게 지시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절반만 시장가로 던져서 수익 실현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좀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 저는 오빠의 말대로 다음날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600주 중 절반인 300주를 매도하기 위해 주문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도 버튼을 누르기 직전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는 150만 원의 최고점을 찍었어요. 150만 원의 300주 매도를 체결했고 무려 4억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제 예수금 계좌로 꽂혔습니다. 그리고 아직 팔지 않은 나머지 300주 역시 4억 5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 채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요. 총합 9억 원, 그야말로 돈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통장에 찍힌 4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다가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빠는 절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쓰레기 잡고 있지 말고 이혼하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 남편이 9억 가까운 돈벼락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면 오히려 거머리처럼 들러붙을지 모르니 합의혼으로 그냥 갈라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빠의 말은 100번, 1000번 맞았습니다. 조유경 사장에게 빌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에 헛바람이 든 남편이 만약 제가 수억 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정적인 남편 행세를 하며 제 돈을 빼먹으려 들 것이 분명했죠. 이혼을 망설였던 두려움은 통장에 찍힌 거액의 숫자 앞에서 봄눈 녹듯 완벽하게 사라지더군요. 솔직히 눈앞에 돈이 생기니 억울할 것도 없었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오냐, 이혼해줄 테니 그 여자 기둥서방 노릇하며 잘 살아봐라.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죠. 저는 곧바로 집을 나가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해줄 테니까 당장 내일 법원에서 만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은 아주 신이 나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서두르기 위해 제게 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합의하에 나누기로 했던 전세 보증금 절반에 남편의 불륜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끝내주는 대가로 위자료 명목에 7천만 원을 더 얹어서 주기로 했거든요. 저도 가타부타 더 말 얹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더 이상 남편하고 얽혀있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빠른 이혼 처리 끝에 소용을 하는 인간과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날 남편은 미안하다. 아이 양육비는 안 밀리고 보낼 테니 넌 너대로 잘 살아라라며 거드름을 피우듯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양육비 안 보내도 되니까 더 이상 애 만나러 올 생각은 하지 마. 양육비를 안 받는다고? 그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네 더러운 돈 안 받고 싶어. 그냥 완전히 끝내자. 양육비 핑계로 애 볼 생각하지 말고. 남편도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했죠. 이혼 후 저는 제 삶을 아주 차분하게 정돈해 나갔습니다.
우선 당장 큰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아이와 함께 지낼 깨끗한 소형 아파트를 반전세로 구했어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남아있던 300주의 주식을 시기를 나누어 전량 매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 손에 주어진 순수익은 8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과 남편에게서 받은 전세금, 위자료까지 모두 합치니 제 수중에는 현금 10억 원이라는 돈이 쥐어지더군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 돈을 바탕으로 제 인생의 기반을 아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학군이 좋고 보안이 철저한 신도시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안전하게 태우고 다니기 위해 튼튼하고 좋은 패밀리 SUV 차량도 새로 구입했죠. 넓고 쾌적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던 날 거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풍경을 보며 자유와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 저는 아이와 여유 있게 지내며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전 남편 역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12살 연상의 조효경 사장과 동거를 시작하며 그녀가 사주는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젊은 애인 노릇에 흠뻑 취해 있는 것 같더군요.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얻어낸 그 기생충 같은 삶이 즐겁다면 그것도 그의 선택이려니 생각하며 저 역시 그를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남남으로 2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변함없이 고요하고 풍족했지만 그 사이 거짓된 허영 위에 지어진 전 남편의 인생은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과거 남편의 동료이자 제게 조효경 사장과의 불륜 사실을 처음 알려주었던 민성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던 민성 씨는 제게 헛웃음을 치며 전 남편의 기막힌 근황을 전해주더군요. 재수 씨, 소영우 그 자식 지금 조효경 사장이랑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볼만하더라고요. 민성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던 조효경 사장에게 전 남편처럼 젊고 반듯한 외모를 가진 남자는 그저 잠시 데리고 놀기 좋은 장난감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전 남편이 고분고분 비위를 맞추니 비싼 차도 사주고 용돈도 주며 데리고 살았지만 전 남편도 그 사이에 돈 좀 벌어본다고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말아먹고 조효경 사장 돈을 야금야금 까먹은 모양이에요. 2년쯤 지나자 조효경 사장도 완전 학을 뗀 거죠. 이혼을 2번이나 한 사람이니 3번째 이혼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조효경 사장은 전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회사에서도 해고해버렸다고 했죠. 돈줄이 끊기고 오갈 데 없는 백수 신세가 된 전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악을 한 모양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혼 무효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고 부당해고로 노동부에도 신고를 했대요.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조효경 사장의 돈을 탕진했기에 전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전 남편은 아주 밑바닥까지 추락하여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성 씨는 다소 신나서 저에게 얘기를 전해주었지만 저는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참 어리석었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아주 낯선 그러나 잊을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남편 소영호였죠. 소송 문제로 궁지에 몰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다 못해 결국 제게까지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아이를 핑계로 접근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일단 뭐라고 하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전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대박난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수빈아, 너 주식으로 초대박 났다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설마 나랑 살 때 샀던 주식이야? 만약 그런 거라며 나도 권리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 사이에 생긴 주식이면 어떻게든 손을 뻗어보려 한 것 같은데 끝까지 치가 떨렸습니다. 권리 같은 소리 하네. 결혼 전에 샀던 거야. 너는 아무 권리도 없어.
그런 게 있으면서 왜 말 안 했었어? 내가 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얼마 벌었는데? 저는 그냥 끊으려다 약 올려주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9억. 9억? 9억이라고? 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펑펑 우는 겁니다. 수빈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돌았었나 봐. 나 그 여자한테 팽당하고 빌터털이야. 나 소송에서도 져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 여자한테 당하고 나니 이제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잊고 살았는지. 예전처럼 나 한 번만 다시 봐주면 안 될까?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머슴처럼 살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구질구질하게 애원하며 매달리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징그럽고 싫더라고요. 돈 냄새를 맡자마자 자존심이고 뭐고 기생하려는 역겨운 벌레처럼 말이죠. 그땐 내가 그랬지.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 했어야 하는 건데. 어리석었어. 당신이 울고불고 한다고 내가 마음을 돌리는 그런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제 당신이랑 나랑 인연은 아예 끝이야. 애 핑계도 대지 마. 정말 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알아서 잘 살아. 그게 그나마 당신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야.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후회의 절규를 들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헛짓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보다 당장 눈앞의 허영을 선택했죠. 너무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이구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언제든 저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과 인연을 끝낸 건 복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 소중한 보상을 저와 제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쓰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길고 기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현주입니다. 저는 대기업의 인사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팀 업무라는 것이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을 진행하며 그 사람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본성과 역량을 평가하는 일이다 보니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남들보다 정확하다고 자만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진짜 본 모습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제 등에 꽂은 칼날은 아직도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때만 하더라도 제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은 대형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유능하고 전도 유망한 회계사였습니다. 능력도 출중했지만 무엇보다 성격이 참 다정다감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제가 회사 일로 피곤하다고 하면 약국에서 영양제를 종류별로 사다 주던 사람이었고 친정부모님 생신에는 저보다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식사 자리를 예약하는 싹싹한 예비 사위였습니다. 남들의 시샘어린 부러움과 축복 속에서 치러진 결혼식은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만 같았죠. 저희 부부는 둘 다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요. 결혼 생활이 안정되는 대로 빨리 예쁜 아이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의 공통된 목표였습니다. 결혼하고 첫 2년 동안은 여느 평범한 부부들처럼 자연임신을 시도했습니다. 배란이를 맞추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으며 준비했죠. 그런데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좋은 소식 없냐는 가벼운 안부 인사도 시간이 갈수록 제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저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난임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정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임의 원인이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정자의 활동성과 수가 정상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상태였고 저는 자궁 내막증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임신을 위한 여러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자에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를 달고 살았고 저 역시 자궁 내막증 치료를 받으며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차례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실패는 육체보다 정신을 더 피폐하게 만들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복된 호르몬 시술 탓에 자궁에 혹까지 생겨 제 몸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겪은 2번의 유산 경험은 제 영혼을 통째로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우리 그냥 아이 없이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고 합의하고 시술을 전면 중단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아이에 대한 갈망은 쉽게 지어지지 않았죠. 길을 가다 유모차를 탄 아이만 봐도 눈시울이 붉어졌고 남편 역시 친구들의 돌잔치에 다녀오는 날이면 유난히 말수가 적어지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임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남편과 저 사이에서는 아이나 임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마음속 아픔을 꼭꼭 숨긴 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씩씩하게 일상을 살아갔어요. 제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도 저희 부부의 사정을 알기에 조심스럽게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인 미진이 역시 제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송미진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동네에서 예쁘장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아이였습니다. 공부에는 도통 취미가 없었던 친구였는데 늘 연예인이나 옷, 화장품에만 관심이 많았죠. 미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가 끊이질 않았는데 20살이 되던 해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대학 진학도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9살이 많다던 남편의 직장을 따라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었죠. 그러던 미진이가 8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전 남편의 집안에서 키우기로 했다며 홀몸으로 돌아온 미진이는 예전 모습 그대로 여전히 철이 없고 낭창한 성격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미진이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수료한 뒤 동네의 한 유명 한의원에서 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는 여전히 예뻤고 퇴근 후에는 술을 마시거나 밤늦게까지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미진이더러 철딱선이 없고 남미세라면서 어렸을 땐 몰라도 나이 들고 보니 못 어울리겠다면서 은근히 거리를 두거나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옛 친구고 악이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생각에 여전히 잘 지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꼴이 될 줄은 모른 채 말이죠. 몇 달 전 남편이 야근과 무리한 업무로 인해 허리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도 물리치료뿐이라 차도가 없자 문득 미진이가 일하는 한의원이 침을 잘 놓기로 유명하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 친구 미진이 일하는 한의원 알지? 거기 원장님이 침 치료로 엄청 유명하시대. 미진이한테 얘기해둘 테니까 퇴근길에 거기로 치료 받으러 다녀봐. 남편은 그 주부터 미진이가 근무하는 한의원으로 본격적인 통원 치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에게도 전화를 걸어 내 남편이니 신경 써주고 잘 챙겨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럼 내가 너 신경 쓰지. 걱정 마. 미지희는 특유의 싹싹한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켰죠. 그렇게 평온한 몇 달이 흘러가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조사가 있다고 집을 나섰고 저는 서재 청소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던 중 남편의 낡은 업무용 다이어리 사이로 삐져나와 있는 검은색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쏙 뽑아 앞면을 돌려본 순간 저는 경악을 했죠. 바로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손을 벌벌 떨며 사진 하단을 확인했습니다. 병원명과 환자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영어로 송미진이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진이의 태아 사진이라고? 미진이가 임신을 했나? 그리고 내 남편이 미진이의 태아 사진을 왜 들고 있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너무 혼란스러웠고 저녁 시간이 돼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쥔 채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싸늘한 표정과 손에 들린 사진을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최연우, 이게 뭐야?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설명 좀 해봐. 그게 그러니까 현주야, 미진 씨가 세무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하다가 깜빡 두고 간 모양이야. 라는데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세무 상담을 하는데 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들고 가? 그리고 당신이 왜 이걸 다이어리에 보관하고 있냐고. 바른 대로 말해.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미진이 초음파 사진을 왜 당신이 들고 있어? 남편은 제 서슬퍼런 추궁에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현주야. 사실은 미진 씨가 내 아이를 가졌어. 임신했대. 그 순간 제 귀에 이명소리가 들리며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둘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는데? 설마 내가 병원 소개해줬을 때 눈이라도 맞은 거야?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다가 시간대가 맞아서 밥을 몇 번 먹었는데 미안해. 하지만 정말 임신까지 할 줄은 몰랐어. 현주야, 나도 내가 미친놈인 거 아는데 내 아이라잖아. 모른 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나도 요즘 너무 괴로웠어.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나랑 끝내고 송미진이랑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대답해봐. 남편은 제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이 곧 긍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민이 많았다지만 아마 제가 아니라 아이를 가진 송미진을 선택했겠죠. 마음으로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분노가 극에 달한 저는 그 자리에서 송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평소와 다름없는 미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주야, 웬일이야?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내 남편이 네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던데, 이 나쁜 년아! 제 비명 섞인 외침에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뚝 하고 전화가 끊겨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미진이는 그대로 잠수를 탔고 제 전화는 더 이상 받지 않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날 침묵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키를 들고 송미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송미진이 살고 있는 빌라에 도착해 문이 부서져라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안에서 부스스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송미진이 아니라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가 하품을 하며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누구세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송미진은 어디 갔나요? 미진이 친구분이세요? 저 미진이 남자친구인데요. 남자의 입에서 나온 남자친구라는 단어에 저는 또 한 번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미진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내 남편은 뭐야 싶더라고요. 남자친구 얼마나 만났는데요? 반년 넘었는데요. 미진이 친구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연락이 안 돼서요. 급한 일이 있다고 일찍 나갔어요. 전화를 안 받던가요? 제가 해볼까요? 네, 전화 좀 해주세요. 저 성함이 강현주요. 들어본 적 있어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 있다고 했는데 맞죠? 네,
아, 현주 씨구나. 잠시만요. 하지만 그 남자가 전화를 해도 송미진은 받지 않았죠. 안 받네요. 금방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와서 기다리실래요? 저 할 얘기도 있고. 무슨 할 얘기요? 자기 이름을 태수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치킨집을 운영한다며 명함도 주더라고요. 낭창하고 의심 없는 미진이의 성격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 해서 잠깐 들어갔는데 꽤나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지랑 친한 친구만이라고 하니 제가 좀 물어보려고요. 혹시 미지가 임신했다는 얘기 하던가요? 친구들한테?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송미진의 임신 때문에 뒤집어진 건데 남자친구 입에서 임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사실 미지가 저한테 직접 말은 안 했는데요. 임신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집에서 우연히 뭘 좀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꺼내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보고 경악했던 그 사진요. 이거 태아 사진 맞죠? 미지가 요즘 부쩍 예민해지고 보건소 리플릿 같은 걸 보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 아이를 임신한 것 같아요. 동거까진 아니지만 같이 살다시피 하며 지낸 게 반년 넘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결혼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실 미진이는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상태라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과거 상관없거든요. 분명 임신한 것 같은데 저한테 임신한 얘기를 안 하네요. 고민되는 건지 혹시 친구들한텐 했나요? 그 말을 듣는데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송미진이 임신한 아이는 어쩌면 제 남편 애가 아니라 동거인이자 남자친구인 김태수 씨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김태수에게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감추고 제 남편에게만 보여줬다는 건 제 남편을 선택했다는 거겠죠. 그 김태수라는 남자는 동네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치킨집 하는 남친보다 잘 나가는 회계사인 제 남편을 선택한 거예요. 어쩌면 아이는 김태수 씨의 아이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남편도 이 사진을 들고 있다라고 폭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일어났죠. 미진이가 아마 태수 씨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나 보네요. 오늘 제가 다녀간 건 미진이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오랜만에 서프라이즈로 찾아왔다가 헛걸음한 걸로 하죠. 병원 한번 같이 가보세요. 아, 예, 그럴게요. 미진이 오면 제가 잘 달래서 병원 같이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빌라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갔고 남편은 혹시나 자기 애를 임신한 송미진에게 제가 무슨 짓이라도 했을까 걱정하더라고요. 현주아, 미진이 다치게 하진 말아줘. 걔 임산부잖아. 그 와중에도 송미진의 안위를 걱정하는 남편의 꼴을 보니 속으로 조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자기 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러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죠. 저는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혼하자. 어? 너도 어차피 그걸 원할 거잖아. 송미진이 임신했다고 하니 너도 그냥 송미진하고 살고 싶은 것 같고 이혼해줄게.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도 정 털려서 너랑 못 살겠고. 너한텐 면목 없다.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며 살게. 대신 네가 이혼해준다면 요구하는 재산 조건 다 맞춰줄게. 당연하지. 네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내 조건 토달지 말고 수용해야지. 남편은 최대한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소송이 걸리거나 일이 커지면 자신의 회계사 평판에도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염려가 됐겠죠. 그렇게 남편은 그 주에 일사천리로 변호사를 대동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고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저한테는 상당수의 재산을 넘기면서도 그게 최선이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본인 직업의 평판에 먹칠하지 않으면서 고대하던 아이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송미진은 남미세라서 평소에도 남자한테 엄청 잘 맞춰주고 입안에 혀처럼 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껌뻑 넘어갔겠죠. 그렇게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혼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고등학교 동창 모임의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주야, 너 진짜 괜찮아? 나 방금 미진이 소식 들었는데 걔 이번 주 주말에 하우스 웨딩홀에서 결혼한대. 스몰 웨딩으로. 근데 상대 남자가 네 전 남편이라며. 소문 다 났어. 어떻게 친구 남편을 가로채서 저렇게 뻔뻔하게 결혼식을 올려? 내가 다 치가 떨려. 그렇구나. 날짜랑 장소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사만 스몰 웨딩홀이야. 너 설마 갈 거야? 생각해보고. 고마워, 알려줘서. 전화를 끊고 제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몇 달 전 송미진 집에서 만나 명함을 받았던 김태수 씨의 치킨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씨,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미진이 집에서 만났던 동창 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미진이랑 혹시 헤어지셨어요? 네. 얼마 전에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뱃속의 아이는 유산됐다고 하면서. 혹시 미진이 무슨 일 있나요? 송미진의 악랄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친이었던 김태수에게는 아이는 유산되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관계를 정리했더라고요. 태수 씨,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말 잘 들으세요. 미진이 뱃속의 아이 유산되지 않았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진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미진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다른 남자랑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상대 남자는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이자 제 전 남편이에요. 미진이 때문에 이혼했거든요. 미진이가 태수 씨랑 제 남편 사이에서 아이를 두고 저울질하다가 제 전 남편을 선택한 거예요. 태수 씨한테는 유산됐다고 거짓말한 거고요. 제 말을 들은 태수 씨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진이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요? 뱃속의 아이가 쟤인데요?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7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온갖 난임 치료를 다 받던 사람이에요. 송미진도 친구니까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 남편과 불륜 관계가 되었는데 아이가 생기니 제 남편 아이라고 한 모양이에요. 김태수 씨는 분노하더라고요. 갑자기 아이 유산되니 어쩌니 하면서 헤어지자더니 나를 속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하우스 웨딩홀에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장소와 날짜를 알려드렸으니 선택은 태수 씨가 하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운명의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압구정의 웨딩홀로 향했죠. 멀리서 보니 미진이의 배는 벌써 약간 볼록하게 솟아올라 있었지만 교묘하게 드레스 라인으로 감추어 두었더라고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기둥 뒤에 서서 그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채원우는 턱시도를 입고 연신 싱글벙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김태수 씨가 결혼식장으로 쳐들어 들어갔죠. 갑작스러운 김태수의 방문에 송미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야, 송미지. 내 자식 가져놓고 다른 놈이랑 결혼식을 올려? 이 사기꾼 같은 년아!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김태수를 말렸고 제 전 남편도 당황해서 그리로 가더라고요. 당신 뭐야? 이 아이 병신 같은 놈아. 송미진 뱃속의 애가 네 애인 줄 알지? 정신 차려. 전현 나랑 반년 넘게 동거했어. 뱃속의 애는 내 아이라고. 나한테는 유산됐다고 거짓말하고는 지금 너랑 결혼하는 거라고. 그 말에 전 남편도 경악하고 시부모님도 놀란 얼굴이었죠. 뭐라고? 미진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전 남편은 배신감과 혼란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미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이는 눈물을 쏟으며 전 남편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여보. 저 사람 나 스토킹하는 스토커라고. 정말 믿지 마. 뱃속의 애는 자기의 맞단 말이야. 진짜야. 나 믿어줘. 스토커? 나를 스토커로 몰아? 아이 유산됐다고 울면서 나한테 전화한 음성 지금이라도 틀어줘? 제 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전 시아버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도대체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기집애한테 올려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애 가졌다고 현주랑 이혼하고 저 기집애랑 살겠다더니 저 뱃속에 애도 남의 자식이야? 아니 이게 무슨... 식장은 난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송미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볼품없이 넘어졌고 제 전남편 최원호는 그토록 갈망했던 뱃속의 아이가 사실은 낯선 남자의 핏줄이라는 생각에 멍하니 서 있더군요. 저는 멀리서 그 난리의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씁쓸함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수라장이 된 식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죠. 아무도 뒷문에 서 있던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지옥불길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느라 바빴으니까요. 결혼식은 당연히 완벽하게 파토가 났습니다. 최원호는 송미진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송미진은 그 후 잠적해 버렸는지 더 이상의 소식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송미진이 아이를 낳았는지 어쨌는지도 더 이상 모릅니다. 김태수 씨의 아이든 혹은 제 전남편의 아이든 간에 뱃속에 생명을 두고 저울질하는 사기극을 벌인 송미진의 업보는 평생 그녀의 삶을 옥죄는 사슬이 되겠죠. 가장 가련한 것은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 사이에서 도구로 이용당한 그 뱃속의 어린 생명뿐일 겁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기도 했지만 오히려 제 삶을 더 소중히 가꿔야 되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결핍은 더 이상 제 인생의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체로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오롯이 제 힘으로 일구어낸 평온하고 눈부신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